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겠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오늘 아침에 과천에 자리 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명이 사임을 했습니다. 옛 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던 이사들인데 이 2명의 이사 추천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의 여당에게 있다 이렇게 밝히자 무슨 소리냐? 옛날에 추천했던 우리가 추천해야 된다라고 자유한국당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임명을 그대로 강행을 하자 국정감사 전면 중단 그리고 남은 정기국회 일정도 전면 중단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 빨리 부인정실에서 위원장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관심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황무진 이사 후임 인사를 선정하는 이 과정이 소위 외압에 의한 좀 날치기 성격을 갖는다. 만약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규탄을 하면서 그것을 강행하시겠다고 한다면 우리 당으로서는 이것은 공영방송 강하게 실행 시도로 보고 저희들은 저항을 강력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공공의 그런 방송인데 왜 좌파 노조의 방송이 돼야 됩니까? 거기다가 불쏘시개 노릇을 하고 하는 게 지금 방통위원장 역할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어떻게 뭘 보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아니, 저희가 박문진 이사를 선정하는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법에는 뭐 그 정신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관례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권이 여야가 바뀌지 않았을 때에는 추천은 당에서 결혼이 생기면 다시 추천을 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바뀌어 있을 때는 여당의 추천 몫은 바뀐 여당에서 하는 게 되고요. 또 야당의 결혼이 생기면 바뀐 야당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례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잘못됐다고 지금 적폐라고 해서 칭찬하겠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따르겠다는 그 원칙은 그렇게 해왔고 이명박 정권이 잘못된 원칙을 그걸 상속받으면 안 되죠. 아닙니다. 그렇게 한 전례도 있고 그 전례가 적폐 아닙니까? 그 전례도 있고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상속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핵심 쟁점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자유한국당과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 평행선 달립니다. 네, 그렇죠. 일단 그 방문진이 어떤 기관인지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입니다. 5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MBC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을 선정할 수 있는 이사들이 구성되어 있는 데예요. 여기 이사진들은 모두 9명입니다. 9명인데 방문진 법에 의해서 여당이 6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3명을 추천해서 6대 3의 구조를 갖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구여권 인사가 6명이었겠죠. 그래서 6대 3이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구여권 추천 이사 가운데 2명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유희선 이대 교수하고 김원배 이사가 사퇴를 해서 지금은 4대 3으로 돼 있어요. 4대 3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이 2명이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사퇴한 2명의 자리를 메우는 보임하는 이러한 이제 선거를 이제 선출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4대 3이라고 하는 거는 옛 여당이 추천한 이사가 4명, 그렇죠. 옛 야당이 추천한 이사가 3명. 그렇습니다. 옛 야당은 지금의 여당이 민주당이고, 그렇죠. 옛 여당은 지금의 야당이 자유한국당이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주영기 앵커도 설명을 하고 방금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물러난 두 사람을 우리가 추천한 거다. 그러니까 물러난 사람의 자리를 메우는 것도 우리가 추천해 둔다는 논리고, 그다음에 이호성 위원장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여당 추천 몫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당 몫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당시 여당 추천 인사들이 나가고 나서 당시 이제 MB 정부 시절에 MB 정부에서 자기들 몫이라고 해서 3명을 추천한 전례가 있어요. 이제 신태숙 교수 사례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현 여권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호성 위원장의 이야기가 무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오늘 2명의 이사를 선출을 했습니다. 벌써 선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야당 의원들이 한 8시 20분부터 한 3시간 넘게 가서 이제 이호성 위원장을 면담을 하고 사실상 회의장을 점거하는 수준의 이렇게 일종의 시위를 하다가 물러났고요. 그래서 11시 45분부터 회의가 시작돼서 한 40분 만에 2명의 이사, 그러니까 김경환 현 상지대 교수, 그다음에 이진순 전 MBC 작가 이 2사람을 내년 8월까지 임기를 하는 보임 인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2명의 이사 어떤 사람들인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전 MBC 시청자위원도 보냈다고 하고요. 전 한국언론학회 기획이사, 전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운영위원, 또 한 명 있죠. 이진순 민주언론 시민연합 정책위원, 전 희망제작소 부소장, 현 정치 스타트업 와글 대표.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이 민주당이 추천한 2사람을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새로운 이사로 선임을 했고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의 여당과 야당 추천 이사의 구성이 5대4. 예전과는 달라졌다 이거죠. 역전됐다 이거죠. 이제 5대4가 됐기 때문에 과반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문진 이사가 MBC 사장을 임명할 수도 있고 해임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고 또 박문진 이사장을 자체적으로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해임안은 이미 제출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사장이 구 여권에서 임명한 고영주 이사장이거든요. 이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11월 2일 날 논의도 돼 있어서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을 하고 그 다음 수순으로 김장겸 사장을 퇴진시키는 그러한 수순으로 MBC 사태가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MBC 노동조합은 현재 공정방송을 외치면서 전면 파업에 들어간 지가 50일이 넘었습니다. 이런 MBC 파업 사태가 오늘 박문진의 새로운 이사 임명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해결되는 수순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께는 이런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게 임명했던 관례가 있다라고 이호성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더니 자유한국당의 김태흠 의원이나 박대출 의원은 아니 그 시절 적폐 청산하겠다면서 왜 똑같은 행동을 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대출 의원이 그랬죠. 그 적폐인데 왜 그런 잘못된 관행을 따르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때에 예를 들면 그 당시 그 KBS 정현주 사장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시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관련해서 그 당시 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반발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강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적폐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한 꼴이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영방송 논란이 항상 이렇게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는데 예. 그 문제 관련해서 어떤 해결책과 지침을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진행보다도 특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방통위에서의 그런 보궐이사 선임 문제를 갖고서 거기까지 달려가서요. 특히 국감까지 내팽개치고 제 평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감까지 보이콧하고 거기 가서 한다. 그럼 결국은 자기 자신들도 결과적으로 국민들 눈에 비춰봤을 때는 이 방송에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려고 하는 방송이 점점 정치 권력과 독립돼서 방송 나름대로의 언론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이익인 것인데 자꾸만 정치 쪽에서 지배하려고 그러고 정치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러한 걸로 좀 결과적으로 비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김우석 부도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문제가 지금 이사 선임의 권한에 대한 문제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본질은 야당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 권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지금 이행되고 있고 이것이 그거의 증거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게 또 중요한 거는 단순히 박문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KBS나 뭐 YTN이나 이렇게 공영 방송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사장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는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게 공수가 바뀌었을 뿐이지 이런 논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뭐 적폐 얘기도 나왔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좀 옹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때 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그 변화하는 그 개정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논의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정권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이건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번에는 저렇게 하더라도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절충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공영방송 사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단한 무리가 있었다고 예, 그렇죠. 지금과의 차이점과 공통점, 뭐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가령 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바꾸는 그런 과정들은 가령 뭐 공통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노조에서 당시에서는 그 정권에서 그렇게 사장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반발을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노조,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 노조에서 오히려 이 사장과 이사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이런 부분이 좀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영진 앵커께서 저도 좀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영방송의 과연 이제 주체가 과연 누구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정권의 단순히 이게 전리품도 아닌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취재와 제작을 담당하는 그 공영방송 소속원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의 다수의 그 공영방송의 구성원들, 물론 이것은 노조로 이제 대표가 됩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의 뜻은 현재 경영진이 지금까지 이 공영방송을 이끌어오면서 공영방송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문제가 많이 있으니 바꾸자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거고요. MB정부 시절에는 정반대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의 뜻과는 상당히 상반되게 다른 차원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영진이 바꿔야 된다는 논리로 해서 그때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유형으로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은 내용으로 보면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석 부소장은 윤춘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일부는 동의하지만 본질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두 명이 왜 사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임하는 게 정부에서 압력을 넣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노조나 이런 쪽에서 직장까지 가가지고 그만두라고 해가지고 그 심리적 압박 때문에 그만뒀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해야 하는데 결국은 국가가 압력을 넣는 게 더 심한 거냐 아니면 노조나 다른 시민단체가 압력을 넣는 게 더 심한 거냐 어느 쪽이 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공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책임지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건 교체를 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는 자세가 될 것 같고 노조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직장까지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은 좀 자제하는 모습이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화 교수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노동조합의 지금 일부 세력이 예를 들면 뭐 파업을 한다 그러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파업한 지 지금 50일째가 넘었죠. 50일이 넘었죠. 네, 그리고 월급도 지금 받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파업 찬반 투표를 했을 때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90% 이상으로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다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단순하게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과 지금까지 해왔던 경영진들, 특히 오늘 그 KBS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KBS 국감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게 파행으로 갔습니다만은 200만 원을 그 국정원 개혁위에서 얘기한 거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에 대한 국정원 개입 보도를
막는다. 그래서 불보도 협정으로 200만 원을 국정원으로부터 수수했다. 이런 이제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조합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임금 인상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예를 들면 과거 정권에 있어서의 뭐 보도 지침이라든가 보도 통제라든가 특히 또 기자나 PD를 예를 들면 MBC 같은 경우는 부당 노동 행위라고 지금 이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만 뭐 스케이트장 관리로 한다든가 뭐 경비실로 보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공영방송을 국가에서 그걸 보호해주고 국민의 어떤 알 권리라든가 국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공영방송을 장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권을 이익을 위해서 이해관계를 위해서 공영방송을 활용하고 도구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뭐 따로 할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저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일단 방통이라는 국가기구가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뭐 당시 야당에서 반대했지만 청문회 절차를 겪었고 그럼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방통위 일단 국가기구에 맡기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면 국회에서 그것은 질타를 하고 그리고 사회 여론화시키는 것이 맞지. 지금 이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것인지 상당히 좀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KBS와 MBC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에 들어간 지 50일이 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공정방송, 방송 독립을 주장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가치는 아마 야당도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영방송의 파업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국민들이 원하는 공영방송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인용방송인 SBS와 함께 3대 지상파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SBS와 함께 다시 한번 정정당당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KBS에 대한 국정감사 오늘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한 뒤에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외치면서 KBS에 대한 국정감사도 결국 파행됐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국민 신상진 위원장조차도 거기에 가서 저지조로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단 오늘 10시에 이게 개회가 돼야 돼서 그때서야 전화가 와가지고 사회를 볼 수 없게 됐다. 국감이 10시에 열리지 못하게 됐다. 언제 열릴지 모르겠다.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이건 정면으로 국회법과 국정감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자격도 없을 뿐더러 이 방통위를 무시하는 행태를 솔선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간사 협의나 합의도 없었고요. 국감 때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고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선례에 따라서 저하고 신경민 간사하고 위원장실에 가서 법에 그러니까 이 의결을 통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절차를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진행을 해 주십사 라는 요청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디가 있다는 거 좋아요.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고 좋은데 위원장은 그러면 안 되지. 빨리 진행하세요. 여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신상진 위원장까지 안 나온 데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오후 3시에 의원총회 합니까? 네, 3시에 의원총회를 합니다. 그 앞에 영상을 보셔서 다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오전 상황을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전 10시에 이제 KBS하고 EBS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어서 고대영 사장을 비롯해서 이제 KBS 그 감사받을 사람들이 이제 출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하고 약간 충돌이 있었어요. 이제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이 이제 피켓팅이 있어서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소란스러웠고요. 그런데 10시가 이제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유를 봐야 될 신상진 위원장이 국회가 아니라 과천으로 갔어요.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서 이호성 위원장 면담 때문에 사회를 보지 못하고 이 건을 또 야당 간사들하고도 또 상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권을 넘기지 않은 채 넘어갔기 때문에 야당 의원 중심으로 해서 뭐 한 2시간 가까이 저렇게 자기들끼리 일종의 말을 주고받다가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하기로 해서 방금 전에 일단 오후 국감은 속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전면 중단 선언하고 남은 정기국회 일정까지 거부하는 방안도 3시쯤에 의원총회 열어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김우석 부소장,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그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그 시선을 많이 끌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형이 워낙에 차이가 나니까 주장을 해도 먹히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시선을 끌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뭐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 국감 같은 경우에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는 뭐 핵심적인 쟁점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의 보이콧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여당의 반발이 있고 그러면서 그 이슈를 모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질적으로 이게 국감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옳으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그건 우리 정치가 좀 더 성숙해지는 계기를 좀 반성의 계기를 좀 삼았으면 하는 게 일반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영하 교수님이요. 국정감사는 이게 여당이 상당히 두려운 시간이고요. 야당은 상당히 어떤 행복한, 제 표현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신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감 때 현재 문재인 행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견제하고 그러면서 좀 뭔가 이런 국정 운영의 균형성을 잡아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감의 역할인데요.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번에 국감 3시 요청할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정기국회 열렸을 때도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가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이 문제를 관해서 국회를 한동안에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이제 들어왔었는데 이 문제로 관련해서 과연 이 야당은 결국은 견제하는 국회이고 국회에서 모든 부분을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다음에 합의해 나가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래야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도 진짜 국회가 두렵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뭐 오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지 자꾸만 이렇게 너무 오른쪽으로 가서 국회장을 활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에 과연 야당으로서의 적절한 역할 이후에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한다. 민주당이나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그대로 국정감사나 정기국회 일정 진행할까요? 진행한다고 봐야죠. 나흘 남았으니까요. 마지막까지 국감 일정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은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이제 의총을 한다고 통보를 하고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가 서울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도 열리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국정감사가 하기 위해서 갔던 의원들이 이미 짐 싸서 올라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국정감사 보이콧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나흘간의 국정감사는 지금의 여당하고 이제 국민의당이랄지 바른정당 의원들이 참석하는 의원이 될 텐데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이 과연 국정감사까지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다음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이 돼 있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연설도 있기 때문에 국회 일정 보이콧을 어느 수준으로 할 건지도 아마 야당으로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네,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의석이 107석이니까 예전 같으면 양당 체제는 이럴 때 국정감사가 반쪽짜리 국정감사다 이렇게 언론이 관행적으로 표현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이제는 3분의 2쪽 국정감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바른정당도 있으니까요. 바른정당까지 불참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니까요. 아니요. 지금 저런 상황이 되면은 바른정당도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언론이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다뤄주지 않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절박함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3시 의원총회 결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표 지금 미국 방문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미국 의회 정부 관계자들 만나고 또 우리 동포들도 만나고 워싱턴 특파원들도 만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 대응 방법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북 좌파 세력에 의해 대한민국 안보에 금이 가고 한미동맹의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보다 더 두려운 위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국 국민들도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불안감과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할 일이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무책임한 말씀이다. 맞습니다. 대한제국이 망할 때 러시아, 중국, 일본의 틈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나라가 뺏긴 그런 구한말에 고종황제 같은 말씀을 하셨다.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책임감이 있는 분이라면 저희들이 굳이 워싱턴에 와서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미국 조야의 상황을 알리러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구한말 대한제국의 고종황제에 비유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알기로 학계에서 고종황제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무력한 황제가 아니고 실제로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도 그 국민군과 의병이 같이 해서 일본군과 전쟁을 해라. 그래서 밀치도 내려보내고 자금도 보내고 그것이 밀려서 결국은 만주까지 내려가. 그래서 고종황제가 나중에는 망명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연해주에. 그러다가 일본에서 독살당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역사 부분에 있어서 고종황제를 그렇게 일단 저평가시키는 것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독살은 이제 독살설이죠.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이 좀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1야당 대표가 미국에 가서 안보 외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안보 문제고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의한 어떤 그 안보 부분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비상시국까지는 아직 아닙니다만 준비상시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그럼 안보 문제는 국내에서 먼저 풀고 얘기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물론 외국에 나갔을 때도 예를 들면 미국의 조야에 우리의 민심은 이렇고 우리의 한국의 입장은 이런 것이고 이해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다르지만 사실상 나가서 예를 들면 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그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거를 상당히 정략적인 행보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안보를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려고 이용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더욱더 대한민국의 위상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결국은 우리나라 정부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카드 가서 몰아줘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를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더욱더 다른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갖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이 얘기를 다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을 공격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공화당, 민주당은 외국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항상 동일한 의견을 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거나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물론 이제 제1야당 대표가 나와서 안보 외교도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좀 그 내용과 어떤 그 외교의 행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킬 건 지키고 그러면서 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석 부소장, 홍준표 대표는 이런 얘기합니다. 정부가 제 역할과 기능을 못해서 내가 미국에 온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 지지하는 서명을 했던 500만 명의 이야기를 전달하러 미국에 왔다. 유영하 교수는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주셨는데 김우석 부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는 유영하 교수님하고 일부는 동일하지만 또 다른 의견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고종 문제에 대해서는 고종이 갑자기 요새 유행하는 말로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 정치 지도자가 역사를 끌어들일 때는 다양한 의견들이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종친회에서 가만히 있을지도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하는 내용은 별개로 형식적인 것, 은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품격을 좀 지켜야 하고 게다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미국에 갔으면은 그 발언에서도 좀 어느 정도 품위를 좀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용 면에서 보면은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술핵이라고 하는 게 핵심은 전술핵이죠.
그래서 전술핵을 우리가 카드로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전술핵 카드 자체를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우리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우리 카드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됐단 말이죠. 전술핵을 배치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핵을 설치할 것 같아야지 협상력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협상 카드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로서 국내에서 얘기를 했는데 안 먹히니까 결국은 당사자인 미국에 가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하고 좀 활용할 필요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활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도 국내에 와가지고 연설할 때도 틀림없이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그 출구 전략 차원에서라도 약간 활용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다양한 의견들을 절충해가지고 국가 원수가, 지도자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국익, 그리고 국가의 위상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달 7일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절대 없다는 게 현재까지는 우리 정부의 흔들림 없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비무장지대는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양국 정부에서 확인된 사실은 아니에요.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외교 일정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이제 담당하는 그 준비하는 쪽에서 이야기들은 TMG를 가진 것 대신에 이제 주한미군 새로운 기지로 확대 개편된 캠프 험프리스 평택에 있는 거기를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같고요. 청와대가 그 평택 미군기지 방문하기를 권유했다는 것은 뭐 거기까지 밝혔고요. 나왔었죠. 예. 거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DMZ를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이 인물이 상당히 좀 정해진 대로 가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혹시 바뀔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개인의 일정이 아니고 일국 정상의 일정이라 그러면 막판에 바뀌거나 이런 일은 없겠다고 봐야겠지만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뭐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 가지만 제가 좀 꼭 첨언하고 싶어서 홍준표 대표의 그 워싱턴 언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는 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홍 대표가 저는 뭐 북한 핵에 대비해서 전술핵을 배치하자고 한달지 이런 것들은 얼마 좀 주장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위기의 본질이 친북 좌파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 안보에 금이 가고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북핵보다 더 무서운 위기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 이 이야기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가서 말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미국 조야의 인사들이 자, 그럼 문재인 정부가 친북 좌파, 현 대한민국의 주도 세력들이 북한과 친하고 일종의 진보 성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북한에 친한 사람들, 심지어는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가 해야 될 말과 어떤 말을 해야 될 장소를 잘 구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준표 대표는 그게 위기의 본질이라고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북한의 도발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정은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계속해서 쏘아 올리고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한반도 위기의 본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이런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인데 과연 이런 말을 했을까 한순간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감 와중에 외국에 가서 고작 벌인 일이 현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고 외교적 혼성과 한미동맹 균열을 부추기는 것이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우리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닌 모양입니다. 당은 다르지만 같은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을 말릴 수는 없으니 제발 당부드리건대 앞으로 부디 나가더라도 자중자애하기 바랍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이런 반응 보였는데요. 홍준표 대표의 친북 좌파 발언은 이념에 찌든 수구보수의 수준을 보여줬다.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보를 자제하기 바란다. 정의당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발언들로 대한민국 안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나라망신 그만시키고 귀국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사실 모레 귀국할 예정인데요. 들어오면은 할 일이 상당히 많죠. 친박 핵심인 최경환, 서청원 의원 제명 문제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문제라든가 또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서청원 의원과의 진실 공방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우석 부소장?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귀국해서가 더 큰 난제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지금 우 원내대표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은근히 국내에 있어서 그 집안 단속을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압박 같은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일단 최고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거죠.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여부를 가려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큰 게 결국 의총을 열어서 친박 핵심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출당을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의총을 열 수는 있느냐. 열어가지고 제적 3분의 2를 달성할 수 있느냐. 만약에 안 들어갔을 때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 리더십을 보존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와전이 돼가지고 본인의 재판에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검찰에서 이걸 재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사실은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갈지 오늘 유석춘 혁신위원장은 이걸 정치 명운을 걸고 뚫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동력이 굉장히 약하고 명분도 약하고 또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귀국하고 나면 더 큰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어제 경기 재밌게 보셨습니까? 2017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 어제 열렸죠.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 경기에 깜짝 시구자로 나선 인물 다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부터 기아 타이거스와 두산 베어스의 한국 시리즈 1차전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스는 2009년 이후에 부산과 기아의 경기 김웅용 감독이 오늘은 시구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그런데요. 그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초대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선거 당시의 공약 내용 중에 투표 인증 1위팀 연고지에 가서 시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또 야구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부산 출신이고 야구 광팬이고요. 자, 오늘 불펜에서 연습을 코리안 시리즈 최다수 김종수 코치가 조금 더 많은 도움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좀 더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배웠을 때도 어떻게든 좀은 자기식으로 많이 얘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동영상 봐야 합니다. 사진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시구가 멋지게 포수까지 간 것 같은데 동영상 보니까 힘차게 던졌는데 포수한테까지 직접까지는 못했고 대굴대굴 굴러서 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통령 등장에 많은 야구 팬들이 또 환호하고 좋아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이제 극비로 움직였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SNS상에서는 어느 정도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소문이 돌았던 것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미 약속을 했었거든요. 어떤 약속입니까? 투표 캠페인, 투표 동력 캠페인을 하면서 투표 인증샷 올린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팀 적어내면 그중에서 제일 많은 팀 경기에 가서 시구를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때 1위로 꼽힌 팀이 기아 타이거즈였습니다.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의 코리안 시리즈 진출
개막전 오늘이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상에서도 어느 정도 말이 돌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유쾌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보는 관중들이나 대통령이나 모두 유쾌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입신을 벌였던 KBO의 구본능 총재 모습도 보이고 김웅영 전 삼성 감독, 혜태 타이거즈 감독의 모습도 보이고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입은 점퍼는 기아 타이거즈 점퍼가 아니라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의 점퍼 같습니다. 네. 하여튼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이 독일 대표단이 여기서 축구한다 그러면 밤에도 새벽에도 가서 그 축구 경기를 관람한다 그러는데요. 이것이 단순하게 이미지 탈색이라는 측면보다도 이 스포츠라는 것은 계급과 계층, 지역, 연령이 다 초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물론 야구 하나 시구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부분으로서 정치인들이 같이 결합해내고 하면은 정치인들 스스로도 이 국민을 위해서 통합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갖고 그래서 이 시구 모습이 깜짝이었고 특히 광주 가서 했다는 측면도 정치적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한국 시리즈 처음에 시구를 했다.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즐거웠던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수 여사는 기아 타이거즈 점퍼를 입고 있는 모습이 조금 전에 화면에 나갔고요. 김석 부소장 어쨌든 간에 이런 대통령의 행보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야구 팬들과 함께 즐겁게 보면 되겠죠. 여기에 정치적 의미와 어떤 그 속내까지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게 좋습니까? 분석하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 기획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겠죠. 물론 광주라고 하는 상징성도 있었고, 기아 가지고 있는 팬덤도 있을 테고 그런 면에서는 고려를 하겠지만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세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저는 저녁 먹으면서 저 사진을 봤어요. 예, 대통령 부부가 치맥을 하면서 김성환 선수,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성환 감독의 모습도 보이네요. 오리공둥이. 예. 네. 저것도 괜찮아요. 시구만 하면은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MB 같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구를 안 하는 대신 키스타임 같은 걸 해가지고 관심을 받았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시구도 하고 치맥도 하고 그러면서 어울리는 모습은 상당 부분이 의미가 있다. 그런데 단 하나 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은 요거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SNS를 보니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구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평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너무 한가하고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논평을 냈더라고요. 당시에 2013년에.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 주장들이 많이 있었죠. 자유한국당이 오늘 아침에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하냐고 아직 논평은 안 나왔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 프로야구 시구 한 대통령도 있고 안 한 대통령도 있는데요. 한 대통령들의 시구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날 전두환 대통령은 서울의 MBC 청룡과 대구의 삼성 라이온스와의 첫 경기야구. 네, 역대 대통령들의 프로야구 시구 모습 보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시구한 5번째 대통령이라고 하네요.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